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앞에 슬라이드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파워포인트를 구성하려고 하다가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제 말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전 앞에 우리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준비하면서 공유경제가 이제 소비자 운동이나 그동안 뭐 이렇게 조합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거다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한 뭐 지역 기반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게 산업적인 효과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해져서 이게 좀 커졌다는 이런 점에서 좀 공유경제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공유경제가 현대사회 좀 우리 사회 좀 의미를 가지는 게 이제 혁신이라는 개념하고 좀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혁신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질서와 이제 부딪히게 되어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논문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법학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논문이 규제 완화를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공중위생관리법, 뭐 관광진흥법, 농어촌 뭐 정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것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뭐 지적재산권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그 공유경제와 지적재산권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유경제가 결국은 지적재산권의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 용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제4차 산업혁명 이것도 어찌 보면 지적재산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유경제, 뭐 지적재산, 4차 산업혁명을 보니까 뭐 다른 성씨의 집안이 아니고 사촌관계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들고 좀 약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경제의 의미는 뭐 앞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유경제의 의미가 약간 이념적으로는 그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이건 협력적 소비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의 의미가 보니까 대부분 서비스와 연관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구축에 보니까 그 이제 디지털화, 통신시설의 기반, 그다음 인터넷 이런 것이 기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인터넷을 잘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규범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유경제라 해서 처음에는 이 공유경제가 혹시나 반시장, 뭐 반소유권, 뭐 반독점적인 이런 시장 불신을 의미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의 어떤 뭡니까 이게 효율성, 자원 낭비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한 시장 보완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비효율성, 낭비성을 제거하고 자연을 보존하고 재생한다는 것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를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식재산이라고 이렇게.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이제 지식재산권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하고 유사한 권리로 지금 파악을 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유권이라는 게 이제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게 이제 법정주의지 않습니까?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을 권능으로 하는 아주 물권적 성격이다. 그다음에 특징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지 않습니까? 소유권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성질을 물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옛날 봉건 시대에서 이렇게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사회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면서 나타난 것을
지적재산권에도 그대로 차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1792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당시 프랑스 재헌 헌법을 구성할 때에 미술가들이 재헌의회에다가 건의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린 그림은 특별한 소유권입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화가들이. 지금도 뭐 앞서가지만 이미 이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기 그림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권리가 그럼 어떻게 보호할까? 그러면 가장 이제 유사한 게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권적인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적재산권법의 침해 금지 청구권이라든지 침해 또 뭐 예방 청구권이라든지 뭐 폐기 청구권, 그다음에 뭐 설비 뭐 제거 청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물권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독점적이지 않습니까? 독점적,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약간 공유경쟁하고는 안 맞는 거죠. 이건 내 거야, 내만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공유경쟁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재산은 부한 반복적 다수가 좀 가능하다는 점이 공유지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의 얼개 속에 기본적으로 갇혀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지식재산권은 공공성이라든지 시간적 제약성이 있다는 것이 좀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지적재산권의 뭐 법률이나 법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마 지금까지 최소한 한 500년 동안 지적재산권 법의 역사, 법학의 역사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해라 이러면 권리 대상의 확대와 권리 보호 범위의 확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봉건 시대가 좀 더 공유였다고 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작가들이 뭐 음악가 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씩 권리를 시작해서 그래서 20세기 초에 오면 사진도 이제 저작물로 보호해달라는 영화도 보호해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점점 확대가 돼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내용에 있어서도 옛날 같으면 무슨 복제나 뭐 배포권만 아마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그 저작권 보면 그렇지만 지금 보면 뭐 전송권, 뭐 공중송신 각종 있지 않습니까? 뭐 전시권 이렇게 계속 이제 권리 범위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적재산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해석론을 통해서 이렇게 권리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작권법이라든지 상표법, 디자인법에 보면 실질적 유사성이라든지 동일 유사한 것을 보호해 줍니다. 동일하다고 해서 보호해 주는 건 좀 뭐 침해다 하는 건 좀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유권에 의해서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와 201호가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101호에서 그 사는 사람이 201호 사는 사람 보고 내 아파트 동일하니까 내 소유권 침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적재산권 보면은 동일하거나 동일함이 침해다. 그런데 유사한 것도 침해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은근슬쩍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사한까지 보호해주는 이렇게 그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를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에서 규정을 더 넓게 보호해주는 그 해석론을 통해서 권리 보호를 넓혀줬다 이렇게 되겠죠. 그 저작권 분야에서 보면 뭐 기술적 보호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라는 게 그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면 이건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작권의 권리 범위를 확대시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보면 공유 경제가 안 맞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보면 큰 특징 중에 하나 간접 침해 제도라는 게 있죠. 직접 침해는 소유권에서 금방 인식이 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다른 분의 어떤 뭐 노트북을 들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도자가 되는 동시에 소유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간접 침해 제도라는 게 있는 거죠. 뭐 텔레비전 세트 자체가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이면 세트를 바로 조립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을 만들어도 이거는 텔레비전 세트에 대한 특권 침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 범위를 또 확대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재산권법의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면 사실은 이런 지적재산권
권리와 내용 이런 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뭐 저작권법이면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아니고 저작 인격권에 3개가 있고 저작 재산권 7개가 있다. 이 외에는 다른 행위를 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안 보는 겁니다. 그건 이제 법정주의에 재산권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재산권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 그래서 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법을 불법행위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행위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조항을 통해서 보호를 한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부정경쟁 방지법에 뭡니까? 저기 부정경쟁 행위 이를 통해서 보호를 하는데 그 더 최근에 우리 부정경쟁 방지법에 참호기 신설이 됐죠. 그죠? 참호기 신설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 조항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변호사들이 자꾸 참호를 이제 모든 사건에 이게 적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법원에다가 요구를 많이 판례가 많이 늘어났어요. 참호를 적용하는 판결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제 일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조항. 그럼 일반 조항이면 일반 조항의 특징이 불확정 개념인 거죠. 그리고 애매모호한 형태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행위를 했을 때 아, 이게 지적재산권 침해가 될까 말까 판단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 지적재산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보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최근에 또 경향을 보면 영업 비밀을 아주 이렇게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인데요. 영업 비밀에 대해서. 영업 비밀 보호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영업 비밀 건드렸다가는 정말 이 사람 완전히 뭐 병신 만들겠죠.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뭡니까? 뭐 전직 금지 가처분이죠. 그죠? 그럼 형사사건도 뭐 반드시 걸죠. 그때 반드시 지금 영업 비밀을 침해하면 반드시 업무상 배임죄를 같이 걸어요.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 방지 위반에서 반드시 형량이 2분의 1이 늘음. 거의 젊은 애들 하나 이렇게 평생 동안 거의 뭐 완전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도록 이런 회사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지만 또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 범위가 점점 이렇게 더 강화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쪽 특히 지적재산권 강국인 나라들이 영업 범위를 더욱더 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앞에서 말한 공유경제와는 약간 좀 방향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더 보호를 강화해달라는 것이고 더 넓어지고 권리의 내용도 더 애매모호하게 더 많이 보호를 받는 이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재산하고 지적재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접점이 있을까?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좀 약간 처음에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그래도 지적재산권은 다른 재산권, 예를 들어 소유권이라든지 뭐 주식에 관한 권리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다른 권리죠. 아무래도. 그래 공유경제와 기본적으로 접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초대 말씀드린 대로 공유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3차,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한 건 결국은 지적재산권이 고도로 발달했다.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과 공유경제가 접점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로 창작을 전제로 하는 권리들 있지 않습니까? 특허라든지 저작권, 이런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와 접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업 표지와 관련된 것 있잖아요. 상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공유경제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러면 왜냐하면 영업 표지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부정경쟁 방지법에 영업 주체 혼동 야기행위라든지 상품 주체 혼동 야기행위 그다음에 데드카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 생각해도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공유경제를 강조한다 치더라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근대법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아마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합리적인 인간을 아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재산권이 가능한 것은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디지털하고 통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 형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경제, 지적재산권 제도 중에서 공유경제와 어떤 접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제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특허법에서 예를 들어서 표준특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준특허 제도라고가 있는데 이게 프렌드 선언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 뭐 표준특허도 반독점이라고 하는 표준은 확실히 있긴 하지만 특허권이라고 하는 이런 뭡니까 이게 프레임워크 속에는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유경제가 좀 뭐 연관성 좀 낮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 특허권에 보면 강제 실시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 실시시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뭐 특허법 106조이라든지 107조에서 강제 실시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이것도 보면 시장 상황 내지는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이제 제도적 장치적 의미를 가져서 간접적으로 뭐 시장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서 공유 경제와 이념적 정합성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재산권 제도의 제한 이런 게 어찌 보면 이것이 어쩌면 공유 경제와 뭐 일면 뭐 중첩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좀 제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 수요자라든지 저작물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공유경제 이념과 정합성이 있다고 이렇게 되고, 아까 우리 박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웍스, 그러니까 디지털 저작물인 경우에는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지만 공정이용조항, 공정이용조항이 어찌 보면 공유경제 이념에 아주 실천적으로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보다도 더 이제 포괄적이고 뭐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작물 시장에서 기능은 이제 정합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보호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호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보호기간이 지나면 공유가 되는데요. 공유 한자로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공유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시차를 두는 공유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차를 두고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뭐 공유 경제와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저작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공공 저작물 제도라는 게 있는데, 앞서도 잠시 뭐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CCL 제도를 도입 본따서 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누리 제도라고 해서 이제 불려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공공누리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잘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논문을 2편을 썼는데요. 제가 한 편 더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공공누리 제도가 너무 법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게 이렇게 규범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비판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저작물 제도가 어찌 보면은 뭐 공유경제와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경제와 딱 들어맞는 제도가 오픈소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잘 적용된 예가 오픈소스라고 생각이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게 우리 박사님 그 슬라이드에도 그 리눅스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면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이 공유경제 이념과 부합시키는 이념적인 뭐 실천적인 면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게 이제 유휴 뭐 놀고 있는 방을 이렇게 여행객들에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여기 이제 특허 분야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것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40만 건 이상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이 되고 뭐 일정 수가의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의 1도 활용이 안 되죠. 받아 놓기만 하고. 그런 거 제가 생각 휴먼 특허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휴먼 특허라든지 휴먼 상품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 시장이나 이런 데 좀 내놓아서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좀 뭐 우리 개미 시장처럼 주말에 이렇게 자기 필요한 것
사가는 것은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어떨까? 실제로 이제 기술이라는 이런 사장을 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 거래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거, 정말 직접 수요자가 쓸 수 있는 제도, 이런 걸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뭐 실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표법이었는데 일본 상표법에 있는 방어 포장 제도라고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공유 경제에 안 맞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방어 포장 제도는 저명한 이제 기본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인데, 기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비유사 상품의 기본 등록 상표에서 권리자가 사용 의사 없이 출원 또는 등록해 놓은 상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걸, 우리 상표가 유명하니까 미리 등록해 놓는 제도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어찌 공유경제와 좀 전면적으로 부딪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표 불사용을 하면 3년간 하지 않으면 상표 취소 소송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 상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가 흔히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뭐 부르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쓸데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라고 이렇게 쓰지도 않는 것을 취소시키고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거가 바람직하지, 공유경제와 이념적으로 부합한다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은 희석과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공유경제를 제가 타니까 희석과 이론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희석과 이론이. 그 희석과 이론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희석과 이론이 대표적으로 보면 그 지적재산권을 상당히 이제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 보호해 주고, 이 저기 뭡니까? 좋은 이론 같은데,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위주의 이론이거든요. 그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뭐죠, 그 영국의 그 뭡니까, 뭐죠, 이 옷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저 옷, 버버리, 그 버버리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서 뭐 버버리 노래방 열었다 소송 당했지 않습니까? 그 1심하고 2심 결론이 달랐어요.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노래방하고 좀 버버리 옷하고는 관계 없는데도 이제 버버리가 우리 유명한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까지 보호해, 그거 사실 희석과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버버리 아마 회사에서 절대 노래방 영업에는 절대 진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경제 인형과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희석과 이론을 좀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공유경제가 때문에 이념적 정확성을 이렇게 찾아보려면 이제 지적재산권 독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아까 저게 법학자는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경제학자 논문을 보니까 뭐 소유권이다, 지적재산권이다 이런 거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고안해낸 개념인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인류 전 역사를 비춰보면 이게 얼마 안 된 개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분도 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특히 요즘에 최근에 뭡니까? 이게 뭐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등장해서 창작이라는 건 인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되면 굳이 최소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이게 독점권이다.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완화된 형태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까 그래서 초기에 제가 지적재산권이 이제 그거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유권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좀 깨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저작물, 발명, 뭐 상표 이런 걸 이제 개별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렇지 않고 그냥 이것을 콘텐츠다. 예를 들지 않습니까? 정보다. 이렇게 본다면은 재산권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콘텐츠면 누구나 사용이 된다. 그리고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독점권이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을 깰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최소한 지적재산권의 범위 내에서만 지금 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면 좀 뭐 전체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소진 이론이 그동안은 어찌 보면 이제 지적재산권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지적재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권리소진 이론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부터 권리소진 이론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통을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권리소진 이론이 제가 보니까 디지털 시대와 통신이 이제 결합하면서 권리소진 이론이 그동안 가장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재검토를 좀 해서 이 지적재산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슨 무기를 하나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자들이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 조항을 이용한다든지 뭐 시장을 분할한다든지 계약 조항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리소진을 회피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도 깰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구성을 권리소진 이론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권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뭐 변리사님도 계실 것 같고 하여튼 다 계시지만 하여튼 모든 것을 권리화하려고 하는 게 지적재산권 큰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과도하게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 사실 보면 뭐 디자인 저런 거 디자인 보호 안 될 것 같은데 디자인 보호 받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권리화하려는 이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공유경제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권리화한다는 의미는 내만 쓴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 허락받고 써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니까 이건 지적재산 공유경제와 인연과 맞지 않다. 앞으로는 이제 공유경제로 계속 나갈 텐데 어쨌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게 우리 앞에서도 발표하셨는데 플랫폼에 대한 이제 역할에 대한 감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공유경제가 되면 아마 플랫폼 제공자들이 아마 모든 걸 통제할 가능성이 많겠죠.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경제가 막 고도로 발달되면 결국은 자본이 모이게 되어서 결국은 지금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뭐 구글이라든지 IBM을 지금 거의 뭐 예속돼 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랫폼 역할에 대한 굉장히 감시가 높아지지 않을까,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즉 권리의 과점화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공유경제와 지적재산권을 하면서 보니까 3D 프린팅은 가장 앞으로 지적재산권법에 3D 프린팅을 통해서 지적재산권법이 나갈 바를, 공유경제 나갈 바를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3D 프린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디지털 제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지금도 보니까 뭐 프린트기가 싸더라고요. 가보면 뭐 2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재료공학만 더 발달한다면 정말 이렇게 원시 사회로 복귀를 하겠더라고요. 인간들이. 그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이제 자기 집에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 쓸 수 있는 시대가 신석기 시대나 뭐 구석기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잉여분을 남겨놓고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3D 프린팅을 지금 보니까 만들면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적재산권이. 하나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 유통시킬 필요도 없고. 상표가 굳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뭐, 그 기술만 가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제가 소개해놨는데 여기 뭐, 세이프웨이즈라든지 뭐, 싱기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올리면 그 쓰고 물품을 다시 올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유경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물론 거기서 약간 뭐 수수료 같은 거, 뭐 받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에 지금 보니까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3D 프린팅이 이것이 아마 앞으로 지적재산권법하고 아마 공유경제의 매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점점 뭐 상표권 침해라든지 제가 보니까 이게 3D 프린팅이 나옴으로써 앞에 제가 말씀드린 권리 소진 이론이 거의 내가 보니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더라고요. 보니까요. 권리 소진이 이제 옛날 이론으로 될 가능성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공유경제 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재밌다.
이게 참 지적재산권하고 많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이라든지 제도가 사회 발전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이나 뭐 제도가 기술 발전을 이렇게 방해한다든지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 공유경제가 어찌 보면은 다 이념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사회 발전의 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너무 경쟁적이고 낭비적이고 이런 사회에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고 뭐 그리고 이제 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신뢰 바탕으로 하는 이런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이념적으로 이렇게 로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 경제가 반시장적이라든지 반소유권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고 그리고 시장을 보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와 지적재산권은 다른 재산권 제도와 달리 뭐 많은 지향점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접점이 많이 있다. 제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접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정거래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당장은 뭐 공유경제가 반독점이라든지 경제활동의 공정성을 이렇게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렇게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법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맨날 이 사후 약방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해석론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공유 경제는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법학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방향이나 속도 같은 걸 좀 잘 정해서 그 규범적인 이렇게 규범을 좀 잘 정하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좀 계속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행정부 교수님이 그 논문을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지적재산권법이 가장 혁신의 우호적인 분야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하신 이렇게 적어놓으시더라고요. 다른 법 분야에 비해서는 뭐 지적재산권이 좀 앞서가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경제와도 어느 정도 일치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뭐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